시장과 경제 그 뒷이야기 여의도계 제갈량 시간입니다. 오늘도 일군님, 종군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최근에 저희가 이제 그 구독자님들께서 질문을 엄청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좀 선별해서 몇 개 갖고 왔는데 이 질문들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성님께서 주셨는데요. 좋은 콘텐츠 감사합니다. 하나 질문이 있는데요. 김일구 상무님은 게리 실링의 디플레이션을 보고 개념을 잡았고 이제 코로나 이후 당장은 아니지만 인플레의 흐름이 온다고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가로 열고 부동산 자산은 변화 크게 없다. 근데 오늘 두 분 대화에서 강정구 대표님은 코로나 때 정부가 돈을 푸는 것 때문에 인플레가 오지는 않는다고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을까요? 이렇게 여쭤보셨습니다. 그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교과서에서도 그렇게 나와 있지만 돈이 많아서 인플레이션 생긴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옛날 교과서에 있었거든요. 먼저 말씀하시면 제가 할 얘기가 없을 것 같은데. 아 그래? 그러면 뭐 우리 총부님께서 먼저 말씀. 그냥 옛날 교과서에서는 돈을 많이 풀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고 그렇게 하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진행이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의 그 영향의 원인을 크게 나누자면은 수요가 견인하는, 그러니까 높은 수요가 공급을 초과해서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이 있을 테고, 그 반대에는 이제 공급 충격에 의해서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이 있겠죠. 근데 코로나 때문에 공급 체인이 끊어져서 공급이 막 급격하게 감소하는 그렇게 가지는 않을 거고요. 코로나가 영원 불변의 사태로 가지 않는 한 그런 일은 없을 것이고, 결국은 그러면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려면 수요가 견인하는 인플레이션이어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정부가 돈을 많이 풀었으니까 그게 실물 경제를 돌아다니면서 수요를 급격하게 끌어올리면 인플레이션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근데 돈을 푼다고 인플레이션이 바로 발생하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김일구 상무님도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정부나 중앙은행이 돈을 푼다고 해서 그게 실물 경제로 바로 이 유동성이 증가하고 통화량이 증가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수요가 증가를 하려면 그 통화량, 그러니까 경제 전체를 돌아다니는 유동성이 커져야 하는 건데, 김일구 상무님 여러 번 말씀하셨으니까 돈을 풀어도 돈이 도는 속도가 증가하지 않으면 전체적인 유동성이 증가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으로 바로 이어질 수 없다고 하는 것이고, 그 통화량이라고 하는 거, 유동성이라고 하는 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현대경제에서는 이 실무경제 안에 내재화되어 있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돈을 풀어도 돌지 않고 경제가 좋아져야 그때서야 이제 돈이 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어떤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진행이 될 수가 있는데, 그거는 돈을 풀어서 생기는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수요가 살아나서 생기는 인플레이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푸는 것이 바로 인플레이션으로 갈 수 없다는 것이고, 중앙은행이 푸는 건 확실하게 그래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정부가 이것들은 이번에 무슨 재난구호금 이 4인 가족 기준 100만 원 지급하는 것처럼 직접적으로 돈을 쓰는 그런 그 통화 공급도 하잖아요. 이것도 통화 공급의 일종인데, 그거는 아주 제한적인 절대적인 소비를 충족시켜주는 수준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으로 논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돈이 풀렸다고 해서 인플레이션이 생긴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돈이야 금방 걷어들이면 또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화폐적 현상이냐 실물적 현상이냐. 근데 저는 그걸 실물적 현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무엇인가 이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거나 공급이 이제 안 된다거나 그럴 때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실물적 현상이지, 화폐가 많다고 해서 발생하는 현상은 아니다라는 그런 것이고, 왜냐하면 화폐가 암만 많아도 하루에 사람이 밥을 3끼 먹다가 4끼 먹고 5끼 먹고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많아도 이걸 이제 그렇게 쓰지는 않는다라는. 그리고 돈이 풀리면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갖거나 또는 이제 저소득층이 많이 갖거나 그러는 게 아니고, 이게
아무래도 돈 많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가져가요. 그렇기 때문에 화폐량이 증가한다고 해서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고 실물적 현상이라고 보는 거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수요가 있는데 공급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공급이 문제가 생겨서 그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그러면 이제 이 폭발적인 물가 상승이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게 일시적인 게 아니고 지속적일 수 있다. 근데 옛날과 비교해서는 인플레이션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이 많이 약하긴 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뭐 가령 뭐 돼지고기 파동 이런 게 있으면 돼지고기가 이제 새로 돼지를 키워서 나오는 데까지 뭐 1년 뭐 이렇게씩 걸리는데 지금은 한 6개월 뭐 그런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전반적인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기술이 발전하고 전 세계적인 생산 설비가 어마어마하게 많고 글로벌하게 뭐 저기 인터넷 들어가 보면 이게 쭉쭉쭉쭉 여기서 이거 갖고 와서 저렇게 생산하면 되겠네라는 세상에서는 이 공급 능력이 워낙 뛰어나서 인플레이션이 안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주목하는 거는 이게 세상이 지금 쪼개지고 있어요. 쪼개지고 있어서 특히 미국과 중국 사이에 이 서로 연결돼 있던 미국과 중국 왔다 갔다 하면서 연결돼 있던 공급 체인이 끊기기 시작하면 그리고 또 그런 거 있죠. 웬만하면 국산으로 합시다. 뭐 이런 거. 이번에 이제 바이러스 문제 때문에 이런 게 이제 각국에 지금 확산되고 있는데, 가령 뭐 저기 유럽이 산소호흡기가 급해가지고 중국 거를 수입해서 쓰려고 했더니 이게 중국의 기준하고 유럽의 기준이 달라요. 그래서 유럽은 못 쓰겠다 이렇게 되니 우리 기준하고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큰일 난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야 이거 우리가 생산할 걸 그랬나? 이거 외국에 의존할 게 아니었네.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물가가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수요가 증가하면 공급이 따라오기가 어려운. 옛날 같으면 그냥 중국에서 수입해오면 되는데 그걸 굳이 국내에서 만들겠다고 뭐 할 움직임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런 게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 이제 뭐 저기 자국 우선주의 이런 게 인플레이션을 낳는 것의 핵심이죠. 그래서 보통 이제 그게 전쟁이 늘 인플레이션을 낳았는데 전쟁 때는 당연히 자국 우선주의 아니겠습니까? 자국 국민들 고용이 중요하지 그 물건 뭐 원래 이거 100원에 만들 수 있는 거 200원에 만든다고 해외에서 수입하자 이런 사람들은 없거든요. 근데 바이러스가 그런 전쟁하고 거의 비슷한 문제를 만들어요. 과거에도 바이러스도 인플레이션을 낳았던 것 같은데 전쟁과 바이러스가 거의 비슷하게 뭐 우리 옛날에는 요즘은 그런 거 없죠? 비디오 요즘 집에서 뭐 그 VHS인가? 네, VHS. 그 비디오 테이프 빌려와서 비디오 보는 없죠. 그런 거 없죠, 그죠? 옛날에는 그거 딱 돌리면 제일 앞에 나오는 게 이제 전쟁, 마마, 호환. 옛날 어린이들은 호환, 마마, 전쟁 등이 가장 무서운 재앙이었으나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거기 보면 전쟁하고 마마 호환이 전염병이잖아요. 이거 통급 취급을 하거든. 요게 이제 인플레이션을 낳고 사람들의 삶을 굉장히 악화시킨 그런 요인으로 동급으로 나와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번에 바이러스가 그 전쟁처럼 그런 공급 체인을 좀 교란시키고 사람들이 그냥 좀 비싸도 이거 쓰자 이런 움직임 좀 강화시킬 것 같아요. 네, 전체적인 그 전 세계가 하나로 통합되어 있던 공급 체인이 지역별로 그 경제 구역별로 이렇게 나눠질 가능성이 있죠. 네, 그리고 물가 인플레이션이 그러니까 2000년대 이제 들어와서 우리나라 경우에는 이제 이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물가를 전체적으로 하락시키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줬어요. 그게 이제 2004년부터 2007, 8년 이 정도 사이에 핵심적으로 이렇게 벌어졌고 전체적으로 다 우린 이 국내 물가가 소비자 물가가 떨어지는 현상을 낳았는데 그게 이제 단적으로 얘기하는 게 중국 효과라는 거예요. 중국에서 이제 워낙 그 이 저인건비랑 뭐 이 재료비나 이런 거 다 싸니까 전체적으로 다 국내 소비용품들이 다 가격이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했는데 이걸 거꾸로 돌리면 이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역행을 하게 되면 물가 상승 요인으로 가는 거죠. 김일구 상무님 말씀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될 여지가 있는데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만들어낸 물가 하락이 폭발적이거나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렇게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물가 상승 요인들을 없애버리는 효과가 더 컸었던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이 공급 체인이 쪼개지는 그런 현상이 나왔을 때 이 전쟁처럼 일시적으로 공급이 중단되는
그런 어떤 이 되게 폭력적인 공급 충격일 것이냐를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미국하고 중국하고 지금 무슨 뭐 또다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지만 이게 전 세계가 다 손해를 보게 될 일이기 때문에 어느 일정 정도 선에서는 서로 멈출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역행하는 이면에는 반대 현상도 또 나타날 것 같아요. 어떤 여건 내에서는 그 경제 여건 내에서는 그런 어떤 더 활발해지는 거래 같은 것들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미 중국이나 미국에서 이 온라인 구매를 통해서 그 훨씬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방법과 수단을 알고 있고 경험이 있는데 이제는 자국 우선주의니까 지금까지 100원에 쓰던 거 우리나라를 위해서 200원을 쓰겠다라고 소비자들이 그걸 용납할 수 있을까요? 그게 그렇게 이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현상으로는 안 갈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번에는 송광석 님께서 주셨던 질문입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그 흐름을 보면 코로나 이후 인플레가 온다. 그래서 장기 채권 안 좋다. 단기로 가져가는 건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올 인플레이션 시대가 개인들이 많이 투자한 아래 같은 이 외화 표시 채권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절세 효과를 노리고 장기로 보유 중인 브라질 국채, 신용도 높은 국제기구, 케어라나 리라화 등으로 발행한 만기가 짧은 이종통화 표시채권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죠. 뭐 어떤 그러니까 금리가 높으니까 일단 네. 투자는 하고 싶고 예, 한데 네. 어떻게 할 외화 거냐 이런 표시채권에는 뭐 얘기죠.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이렇게 물어보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동안의 경험들이 있어서 뭐 단적으로 아마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게 브라질 채권일 거예요. 이거 정말 이렇게 저도 놀랄 정도로 주변에도 브라질 채권에 투자한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이건 사람들마다 다 의견이 다를 수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채권에 투자하는 것과 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전혀 다른 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채권은 크레딧 투자고요. 주식은 에쿼티 투자잖아요. 그래서 주식은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가는 거죠. 그만큼 더 많은 수익을 내겠다는 것이고 채권은 손해는 보지 않겠다는 뜻인 거잖아요. 그렇죠? 손해는 보지 않고 안정적으로 이자 수익을 얻겠다는 건데 브라질 채권 같은 외화 채권, 특히 브라질 채권은 환해지를 안 하거든요. 환해지를 하지 않는 외화 채권에 투자하는 것은 채권 투자가 아니에요. 그거는 에쿼티 투자라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환 리스크를 그대로 내가 안고 있는 것이고 환을 움직이는 환의 움직임은 주가의 움직임이랑 같아요. 같은 거예요. 그래서 브라질 국채를 사는 거는 환 투자를 하는 것이지 사실상 채권에 투자하는 거로 볼 수는 없다라고 봐요. 브라질 국채가 이자가 높아서 하죠. 그래서 브라질의 국가 신용이 안정적이고 환율이 괜찮으면 그러면은 국내 채권에 투자하는 것보다 더 높은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갔을 경우에는 전혀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가는 만큼 통화 가치가 떨어지는 만큼 그대로 다 손실로 안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리고 또 주식처럼 기다릴 수도 없어요. 다시 경제가 안정되고 환율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요. 만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해지를 그러면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러는데 브라질 채권을 해지를 하려면 해지를 2번 해야 돼요. 그죠? 달러로 하고 다시 하는 2번 해야 되고 그 해지 비용도 되게 비싸고 그래서 국채에 투자해놓고 심지어 국채에 투자해놓고 마음 편히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투자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코로나와 별개로 코로나를 또 따지면 요즘에 이제 다시 남미가 코로나의 새로운 진원지로 남미가 지목되고 있고 그쪽에서 이제 환자가 급증하는 현상이 발생하잖아요. 거기 이제
여름 지나고 가을 되니까 네, 겨울 그렇죠. 오니까 계절이 넘어가니까 계절성 독감하고 좀 비슷하게 맞아. 그죠? 맞아. 앞으로 최소한 6개월 이상은 6개월이 뭐야? 한 9개월 정도는 근데 한겨울 가면 또 조용하더라고. 그래요? 예, 이 독감처럼 그래서 몇 개월인데 그래. 우리로 따지면 10월 초중순부터 해서 11월 말 정도까지 독감 시즌이고 12월 초부터 1월 말. 근데 겨울이 이제 좀 따뜻하냐 추우냐에 따라서 1월 말 또는 2월 초까지는 이건 한겨울에는 사람들이 활동도 잘 안 하고 바이러스도 좀 전염이 덜 되는 것 같은데 그거 지나고 날씨가 좀 따뜻해지기 시작하면 1월 말 아니면 2월 초 중순부터 또다시 4월까지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근데 브라질이 그러니까 경제 체질이 그렇게 안정적인 나라가 아닌데다가 거기에 이제 코로나 영향이 겹쳐져서 실물 경제에 충격을 주게 되면 그건 이제 브라질 정부도 나서서 어떤 재정을 늘리고 이런 조치들을 또 할 테고 그러면은 통화 가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하락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은 브라질 국채에 투자한 분들이 예상치 못한 큰 리스크를 안게 될 수도 있죠. 피해야 될 투자 중에 하나가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방향에 맞지 않는 투자. 그 해외 투자라는 거 어차피 해외 투자가 될 건데 해외 투자를 하게 되면 이게 환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일반적으로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국내에서 나름 정리가 된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글로벌하게 나름 정리되어 있는 시각은 주식에 투자할 때는 그냥 환을 열어놓자라는 거고. 그렇죠. 예. 주식에 투자하면서 환을 해지하는 그거는 주식 투자하는 거는 그건 또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주가가 폭락할 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만 폭락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폭락할 때 환율이 많이 올라가요. 환해지를 안 해놓으면 이게 어쨌든 환에서 더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종의 자연해지라고 하는데 해외 투자한 주가가 폭락할 때 그게 이제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떨어져서 어느 정도는 상쇄해 준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갈 때는 환에서 좀 깨져요. 원화가 좀 강세로 가면서. 그래서 해외 투자에서 주식 투자의 그런 좀 심한 변동성을 환이 좀 줄여주는 정도이기 때문에 굳이 환해지를 하게 되면 그 변동성이 커지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주식의 경우에는 환 해지를 안 하는 게 맞지 않겠냐. 이게 이제 기본적인 시각인 채권의 경우에는 환 해지를 하는 게 맞다라는 게 기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채권을 환 해지를 안 하면 이게 금리라고 하는 게 우리가 1년에 선진국 같으면 2-3%도 채 안 되고 신흥국이라고 하더라도 7-8% 높으면 7-8%인데 요즘에 브라질 국채 이자가 어떻게 되죠? 10년짜리가 한 7%, 8%할 거예요. 여전히 높네. 예, 근데 이제 단기 금리는 많이 낮췄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들이 정책 금리는 3%대까지 낮춘 그런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단기 국채 안 하고 좀 긴 거를 할 테니까 7-8% 금리로 생각하고 들어가는데 1년에 환이 그 정도로 깨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이제 서로 간에 채권에서 얻는 이익하고 환에서 입거나 발생할 손실하고 이 비용이 이게 서로 상쇄가 되는 방향이 아니에요. 전혀 무관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 때문에 환해지를 하지 않고 채권 투자를 하는 거는 이거는 사실은 채권 투자가 아니고 환 투자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진국 채권은 잘 안 하실 테니 금리가 낮아서 그렇게 보면 브라질이나 터키나 이런 나라들의 높은 금리의 채권에 들어가는 것은 이거는 저는 채권 투자라고 안 그러고 이거는 외환 투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외환 투자인데 이 외환 투자에서 이만큼 좀 버퍼가 있는 거예요. 이 환이 1년에 얼마가 깨질지 모르는데 이거를 이자라는 명목으로 7%씩의 버퍼를 주고 그러니까 일종의 뭐라고 해야 되겠노? 옵션 매도와 같은. 그 옵션 매도라고 하는 게 프리미엄을 내가 받고 그러면서 이제 그 발생할 수 있는 가격 변동을 내가 떠안는 거거든. 떠안는 거. 그게 이제 옵션 매도인데 그래서 해외
신흥국에 채권 투자하는 거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나라의 환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환율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앞으로 환율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에 대해서 선진국의 환율은 금리로 설명합니다. 금리가 높은 나라로 돈이 많이 들어가서 그 나라 통화 가치가 강세로 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선진국 환율을 설명하는 데는 가장 강력한 이론이고, 지난 이제 1973년에 변동환율제로 바뀐 이후로 정말 많은 이론들이 튀어나왔습니다만 이게 가장 생명력이 길어요, 선진국이. 근데 신흥국은 설명하는 게 완전히 달라요. 금리가 높은 나라로 돈이 들어가서 통화 가치가 강세로 간다? 그럼 브라질 특히 금리 높은데 그러면 다들 다 들어가서 금리가 떨어져서 뭐 다시 이제 자본이 나오고 그런 일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그게 아니고, 이 신흥국 통화를 설명할 때는 물가로 설명을 합니다. 구매력 평가설, PPP라고 하죠. Purchasing Power Parity라고 설명하는, 이게 뭐냐면 물가가 많이 올라가는 나라의 통화 가치는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게 지금 스마트폰을 가령 이제 국내에서 1,000원에 생산한다고 치죠. 생산 비용이 1,000원이에요. 그 달러하고 원화 비용이 1대 1,000, 환율이 1대 1,000이다 치고, 이게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게 아니고 전 세계에서 여러 나라에서 만들어요. 그래서 다 이게 미국은 지금 가격이 1달러인데 그러면 내가 1,000원에 생산해서 환율 1달러에 팔고 국내에 1,000원을 가져오기 때문에 장사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게 국내에서만 물가가 확 올라가요. 그래서 이거 생산하는데 2,000원이 되지, 2,000원. 근데 이제 환율이 1대 1,000이고, 그럼 저기서 1달러에 팔고 갖고 오면 나 2,000원의 비용이 들어갔는데 1,000원밖에 못 받거든. 그럼 이거는 망하는 거예요. 유지가 불가능하죠. 미국에서 2달러에 팔 수 있느냐? 아니, 이거는 1달러 가격이에요. 우리만 물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러면 이 기업이 유지하려고 그러면 우리 환율이 1대 2,000이 되는 건 길밖에 없어요. 2,000원에 생산하고 1달러에 팔고 국내에 2,000원이 들어오는. 그럼 똑같은 구조를 갖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흥국은 이게 이제 환율을 설명하는 가장 강력한 이론입니다. 물가 상승률이 낮으면 통화 가치가 안정되거나 오히려 절상되기도 하고, 물가가 올라가 버리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물가가 올라가 버리면 통화 가치가 떨어지고 이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투자자들은 신흥국에 투자할 때는 물가를 봅니다. 물가. 실질 금리가 얼마냐, 물가를 제한 금리가 얼마냐, 요걸 보고 투자를 하지, 금리가 아무리 높아도 물가가 높으면 물가가 높은 만큼 통화 가치가 떨어진다. 그럼 내가 10% 금리라고 해서 투자를 했는데 물가 상승률이 10%다. 그러면 1년에 내가 10% 이자 받긴 한데 가격이 이 환을 통해서 가격 손실이 10% 들어온다. 이렇게 예상하고 들어가는 게 맞죠. 그러니까 10% 금리라고 하는 거는 의미 없다. 물가가 10%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신흥국 채권의 가격에는 신흥국 채권 투자에는 당연히 안 좋은 결과를 낳게 되죠. 그러니까 신흥국은 그렇습니다.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는 나라,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게 맞고, 그럼 가령 이제 브라질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아직까지 인플레이션 얼마 안 돼요. 근데 우리가 걱정하는 건 인플레이션 낮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단기 금리도 낮추고 뭐 이런 부양책을 쓰고 있는데, 우리가 걱정하는 거는 야, 그 한순간이야 이러는 거죠. 지금은 잠깐 그러는 거고, 이 물가 잠깐 떨어지는 거고, 이거 한순간에 확 하고 올라간다. 거기다가 환율이 먼저 올라가는데 이게 갖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야, 얘네들 물가 앞으로 확 올라갈 것 같다는 걸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물가를 안정시키는 노력을 하면 다시 브라질 채권이 각광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러려고 그러면 브라질 정치가 좀 안정이 돼야 되겠죠. 지금 대통령 뭐 주지사들 막 싸우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되면 물가는 사실 강력한 정부가 잡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힘이 약하면 다 여기저기서 물가 올려 자기 가격을 막 올립니다. 근데 이제 정부가 강력하면 하지마 단수가 그러면 물가가 잡히는데, 브라질이 지금 국정이 좀 혼란스럽다 보니까 이게 물가를 못 잡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신흥국 투자는 그 나라 정부가 물가를 잡을 그런 의지와 능력이 있느냐를 기준으로 봐야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아직 지금 신흥국의 상태는 아직 그까지는 못 가 있어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이제 해외 투자를 할 때 채권을 한다. 금리가 높아서 내가 채권을 한다라고 할 때는 그 나라가 물가를 관리할 수 있는가, 이런 건 좀 봐야 되겠죠. 근데 인플레이션 시대 때는 아무래도 신흥국의 채권 투자가 좀 불리한 면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뭐 물가나 금리나 같은 성질의 가격 변수인데, 그러니까 뭐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실질이자에 보태지는 물가가 그렇게 많지 않고 그렇죠. 경제적으로 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어떤 불확실성이 적잖아요. 그래서 이제 금리로 대부분의 것을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금리하고 물가가 연동돼 있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브라질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그런 나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물가를 봐야 되는 게 맞고요. 근데 이 물가의 변동 요인의 가장 큰 건 결국은 경제적인 안정성이거든요. 근데 이제 정치가 그걸 담보로 해줘야 되고 브라질은 그 둘이 다 안 되는 나라고요. 그다음에 어떤 정부가 강력한 통제력을 가지고 있으면 뭐 물가가 안정적일 수 있다, 안정을 찾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래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브라질 국채의 만기가 정부의 정권 이제 이 대통령의 임기보다 길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외화 채권에 이 환투기와 비슷한 외화 채권에 투자하는 그거는 자기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브라질 채권은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은 국내 주식이든지 해외 주식이든 상장 주식에 투자를 하면 나 이거 처분해야 된다 그러면 팔면 되잖아요. 매도하면 돼요. 근데 브라질 국채는 팔 수가 없어요. 우리가 증권사에서 사죠. 국내 증권사에서 사요. 국내 증권사에서 가서 나 이거 되팔래. 그러면 사주냐고요. 안 사줘요. 그러면 국내 증권사는 그 어디서 갖고 오냐면 일본 가서 갖고 와요. 그냥 일본에 가서 국내 증권사가 우리 고객들이 이거 도로 사라 그래서 샀는데 니네도 도로 사 그럼 걔네들이 안 사요. 그러면 브라질 정부에 가서 야 이거 우리 못 갖고 있겠으니까 갚아줘 그럼 갚아주냐고요. 걔네들은 한국 투자자들이 자기네 국채에 투자한 거 관심이 전혀 없어요. 국내 증권사에서 브라질에 몇 번 가서 이제 브라질 정부하고 상담도 하고 뭐 이런 거를 했는데 뭐 그런 얘기까지 들었다고 해요. 못하면 그거 우리 안 갚으면 그만이야 라는 얘기까지 했다고 해요. 실제로 제가 국내 증권사 애널리스트한테 들은 얘기예요.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채권은 손해보지 않겠다고 하는 것인데 언제 어디서 손해가 발생할지 모르는 불안 요인들을 갖고 있는 곳에 왜 해요? 주식을 하셔야죠. 그러면. 근데 브라질 정부가 브라질 헤아라로 발행한 국채를 안 갚을 가능성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찍어서 주면 되는 거. 다만 돈 찍어서 주는데 그 돈값이 얼마나 떨어져 있겠냐 그게 걱정스러운 거. 달러와는 그러니까 브라질 채권의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노력을 그렇지, 그거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그 개인들이 투자한 거는 신탁 형태로 돼 있는데 그 팔려면 팔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신탁 증서를 팔겠죠. 예, 신탁 계약을 해지하는 형태로 되는데 그게 이제 손실이 커져 있으면 뭐 손실이 커져 있기 때문에 개인들이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근데 그동안 브라질 국채 투자한 역사를 보면 그때가 언제지 2005년인가? 그쯤이 시작이에요. 예, 그때 브라질 정부하고 한국 정부가 이제 이중과세 방지 협약을 맺고 그 다음에 브라질 국채를 비과세 대상으로 네, 맞아요. 만들어졌죠. 예, 그죠? 맞아요. 금리는 12%에다가 비과세였고 이래가지고 아주 선풍적으로 팔려 나갔죠. 저는 우리 증권사들한테 상당히 이 유감인 게 어떤 투자자들한테 금융상품 투자를 권할 때 늘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고수익을 기대를 할 수 있고 거기다가 환차익까지 노릴 수 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반대에는 환차선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늘 이제 올라가는 쪽에 이 이득만 부각을 시켜서 투자를 유도를 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이었던 게 브라질 국채였고 브라질 국채는 증권업계 내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됐었던 상품이에요. 2000년대 중반에 모 증권사에서 시작을 해서 그게 전 증권업계로 이제 확산이 됐는데 그 당시에 초기에 투자했던 L모 증권과 M모 증권에 대해서 다른 증권사들이 쟤네들 사기친다고 했다고요. 투자자들 속이는 투자를 유도를 하고 있다고 나쁜 놈들이라고 사기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초기에 브라질 국채가 굉장히 잘 팔렸어요. 아까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는 12% 정도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던 데다가 브라질 환율이 안정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태였고, 그다음에 국가 간 협약에 의해서 비과세였고 하니까 이거 뭐 노다지가 나는 상품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초기에 투자한 사람들이 단기적으로는 상당히 높은 수익률이 이렇게 가고 있었어요. 근데 오래 못 갔어요, 그게. 1년 딱 지나고 나서 한순간에 손실로 바뀌었거든요. 예, 그런 현상이 발생했는데 금융위기 이후에 이게 전 증권업계로 다 돌았어요. 그래서 이제 대형 증권사들, 우리가 알고 있는 빅5들도 이제 다 그 브라질 국채를 판매를 했죠. 이 소매 투자자들에게 판매를 했는데 아주 제가 잘 알고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 분인데, 그분이 이제 어떤 이런 소매 판매 쪽에 책임을 가지고 계신 증권사 간부였어요. 그래서 이제 브라질 국채를 파시는 분이죠. 그래서 제가 한번 만나 뵀는데 이 어느 정도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고 해서 실적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인께서도 사셨냐고 했더니 그분 말씀이 그런 걸 왜 사냐고 라고 하시더라고요. 뭐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아는 분이라서 실명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런데 그게 그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증권사 고유의 문제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알기 때문에 안 사죠. 하지만 투자자한테 권하는 그 대표적인 상품이 브라질 국채예요. 근데 이제 그 브라질 국채가 우리가 2005년부터인가 투자하기 시작해서 이번이 한 세 번째 험난한 시기네요. 세 번째쯤 험난한 시기인 것 같은데, 근데 이게 그렇게 갔다가 또 돌아오고 갔다가 또 돌아오고 이걸 반복을 했어요. 반복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팔렸죠. 예,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는 뭐 손실이 뭐 심하게 날 때 40% 50%까지 나고 막 그랬다가 다시 돌아오고 하면서 일종의 이제 불패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증권사에서도 처음에 한두 군데서 2005년 한두 군데서 하다가 이게 이제 갈수록 다 확산이 되고, 이번이 한 세 번째 정도의 그런 시련의 구간인 것 같아요. 근데 그동안은 어쨌든 브라질이 뭐 중앙은행 총재가 이제 물가를 잡고 뭐 전국이 안정을 되찾고 이러면서 여러 번의 그 험난한 시기를 거쳐갔고,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지켜봐야 되는데 단기적으로 이게 크게 확산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쪽에 집중하고 하는 데는 그건 이제 금감원도 여러 차례 뭐 이런 걸 좀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한꺼번에 이게 많이 들어가는 게 그게 좀 나중에 가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다시 가격이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가 금융 시스템 규제나 이런 걸 좀 손을 보고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오고 있긴 해요. 근데 하여튼 브라질 국채 투자할 거면 내가 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을 하고 그거는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지, 나는 국채를 샀어. 경제 성장률이 상당히 높을 수 있는 나라의 국채를 샀어라고 생각하시면 그거는 환상이라는 거예요. 그건 분명히 자기가 어떤 투자를 하고 있는지를 아시고 있다면 뭐 말릴 이유가 없죠. 그거는. 다음 예고편. 주가의 상승은 경제 성장이 아니고 뭔가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을 하게 되는 것 같고, 기업이 가져가는 몫이 늘지를 않아요.